몇 년 전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갔다. 새벽까지도 밝았던 서울 중심가와는 달리 이곳은 밤이면 정막이 흐르는 외곽 지역이었다. 늦여름 잦은 비가 내려 땅과 공기는 눅눅해졌고 대기가 묘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이사하고 며칠 후 나는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마음먹었다. 낡고 오래된 그 동네는 곳곳에 빈집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되어 보이는 양옥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고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집에 끌렸다.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다. 집에 있던 나는 우연히 그 양옥집에 관련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집은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었고 집주인 가족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고 난 뒤 나는 더욱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우비를 걸치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난히 큰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간 나는 그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오래된 집이 비바람에 조금 열렸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기웃거리다.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추자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다. 그 사진들은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서 미세한 조명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문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 안에는 빛바랜 가구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벽의 달력에 눈길이 멈췄다. 달력은 수십 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달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족 중 하나가 나를 손짓하여 부르며 함께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덜컥 문을 닫고 복도로 뛰쳐나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마침 현관으로 나가려 할 때 문이 저절로 쾅 닫혀버렸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벌써 밤은 깊었지만 나는 집 쪽으로 향해 정신없이 도망쳤다. 이후로도 그 집 근처는 지나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얼마 후 동네 할머니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상한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도 사건의 진실은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그러다 누군가 그 집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르면 그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금도 그 집을 멀리서 보게 되면 그날의 일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하다. 마치 그 집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서늘한 초대는 아마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름 끼치는 기억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매년 여름마다 함께 여행을 떠나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행을 계획하였고 이번에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지를 정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펜션이라는 정보를 얻은 그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약을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그들은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몇 시간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펜션은 예상대로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해서 기분 좋은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잠시뿐. 펜션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찝찝함이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펜션은 알림없이 마중 나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무르 깨어두운 분위기를 풍겼다.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방을 안내하며 펜션 곳곳의 시설과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특이한 점은 펜션의 2층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주인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며 그들은 이해하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첫날 밤 친구들은 오랜만에 여행을 만끽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친구가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방금 전에 부엌 근처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저 바람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괜히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모두 잠든 줄 알았던 한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도중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지막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확실히 2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규칙이 떠올랐다. 2층에는 올라가지 마시오. 겁에 질린 그는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겨 결국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그의 심장 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요란하게 울렸다. 마침내 2층에 도착하자 그는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가니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그림자가 보였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곧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펜션 주인 아주머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주머니는 희미한 초를 들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자세히 보니 그녀가 응시하고 있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섬뜩했다. 친구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급히 계단을 내려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숨을 고르며 이 사실을 전하려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미 깊이 잠든 상태였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모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들을 붙잡았고 팝콘처럼 터지는 웃음소리로 "벌써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말투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그 마을을 탈출했다. 돌아오는 길 그들 모두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른 후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그 펜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래전 그곳에서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은 아찔한 기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그날 밤의 속삭임과 그림자가 그들의 곁을 어슬렁거리는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인기를 끌곤 합니다.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유형의 썰을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목적지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마을로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의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밤이 되면 정체불명의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다. 우리 일행은 그 소문을 우습게 여기고는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해가 저물고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얼씬연스러웠다.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때 멀리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닌가 싶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일행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부서진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고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못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고 눈이 없는 하얀 얼굴이 드러났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급히 계단을 내려와 폐가를 벗어났다.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여인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마침내 우리는 소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꿈속에는 그 여인의 얼굴이 자주 나타났고 그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몇 달 후 우리는 그 폐가의 역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온 마을을 슬픔에 빠뜨린 젊은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미스터리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자연 속의 힐링보다는 도심 속의 편안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발견했다. 있잖아요. 내가 겪었던 일인데. 라는 제목의 그 글은 한동안 마음에서 잊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그 아파트로 이사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들이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거나 식탁의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그냥 낡은 아파트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글쓴이는 마치 누군가가 침대맡에 서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정말로 흐릿한 형체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놀라움과 공포에 얼어붙은 글쓴이는 숨조차 쉴 수 없이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 형체는 사라졌고 글쓴이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후로는 매일 밤 그 형체가 나타났다. 점점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 없는 머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끈적하게 움직였다. 글쓴이는 무언가 말을 하려 하면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한 번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그 형체를 촬영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 버리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시작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글쓴이는 점점 더 수척해져 갔다. 그러던 중 아파트의 전 거주자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가족이 그곳에서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그들을 본 적 있어요? 라는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이후로 글쓴이는 점점 더 심해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그에게 아파트를 당장 떠날 것을 권유했다. 결국 글쓴이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야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그 아파트가 여전히 이사하기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형체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의 강렬한 감정과 스트레스가 만든 환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무성하며 글쓴이의 체험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기억되고 있다. 과연 그 형체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환각이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말이다.